네, 안녕하세요. 유아 임용 강사 실비아입니다. 오늘 저희가 연도별 기출 이론을 나갈 건데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아마 이 기출 공부를 영역별로는 많이 하셨는데 연도별로 하실 기회는 별로 없으셨을 겁니다. 저희 지금 연간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론반, 상반기 이론반 진행해서 영역별 기출 이론을 함께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도 6월부터 영역별 기출 이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 출시가 6월 1일로 발표가 됐죠. 그렇다면 출시 전에, 시험 전에 반드시 영역별도 좋지만 연도별로 기출 이론을 보셔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는데요. 이유는 매 학년도마다 출제 경향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이렇게 분석하지 않으면요. 매 학년도에 바뀌는 변경되는 어떤 출제 흐름을 저희가 읽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여기 수업에 많이 집중을 하시고 또 출시 선생님, 초수 선생님들, N수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초수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이 연도별 기출 분석을 출시 전까지 끝내시고 시험장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진행하는 수업은요, 실은 제가 이제 출시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2020학년도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학에 입학하신 선생님들도 이 유아 임용을 처음 대하셨을 때 어떤 거다, 유아 임용이 어떤 거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분석이 될 거고요. 매 학년도 차시는요. 1교시는 교직논술, 2교시는 유아교육과정 A, 그 다음에 3교시는 유아교육과정 B로 진행이 됩니다. 연도별로 할 때요, 또다시 이점 하나가요,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문제도 빠지지 않고 모든 문제를 다 공부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종합적인 눈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이 면이 강사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역을 강사가 다 완벽히 통합적으로 알지 않으면 강의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런데 올해 제가 이 연도별을 항상 우리 수강생 선생님들과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공개 특강으로 하게 됐는데요. 저한테도 좋은 기회인 만큼 선생님들께서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요 교재가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2013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는요. 1권으로 되어 있고요. 2016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는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페이지 수가 조금 많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출을 답만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만 하는 건 강사의 답을 외우는 건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만, 문제은행식 문제가 나왔을 때만 가능한 건데요. 저희가 보통 운전면허 시험이나 필기시험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한국사 시험 보실 때 이 한국사도 문제은행에 근거해서 문제가 나왔다라고 문제은행식 출제가 되었다고는 하지만요. 저희 시험은요, 문제은행식 문제가 아닙니다. 매년 출제위원들도 저희가 바뀐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시험 경향도 바뀌고요. 문제 스타일도 다 바뀝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답만 아는 것은 불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각 관련 기출문제의 배경 이론까지도 완벽히 터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교재로 들어가시면요. 일단 전반적인 이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챕터 1이 유치원 임용고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답안지입니다. 2019학년도 시험이 11월에 있었는데요. 작년 11월에 있었는데요. 시험 한 달 전에 10월에 교직 논술과 관련된 응시자 유의사항이 벌써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응시자 유의사항은요, 유치원 임용고시만 변경이 된 건 아니고요. 초등과 중등 모두 응시자 유의사항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이 바뀐 그 유의사항에 근거하면 선생님들의 답안 서술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9학년도에 우리 시험을 보신 선생님들 모두 이 바뀐 체제를 반영해서 답안을 작성하셨고요. 그리고 그 바뀐 체제에 빨리 적응하셔서 20점 만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데 지금 출시와 2020학년도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지금 바뀐 응시자 유의사항을 모르셔서 옛날 방식으로
공부를 하신다라고 들었어요. 물론 저와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이제 논술 시간에 어떻게 변경했는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저와 하시지 않았는데 이 강의를 저의 강의를 처음 들으시면서 만약 옛날 방식으로 하시고 계셨다라면 이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변경된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자,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9학년도 유치원 교직 논술 응시자 유의사항이에요. 8번이 바뀌었습니다. 8번에 보시면요, 하위 문항에 문들을 그대로 옮겨 적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도 우리 선생님들의 답안을 채점해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답안지에서 받고 싶은데 문제를 그대로 베껴 쓴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그대로 베껴 썼기 때문에 논제를 벗어나진 않았지만 과연 이걸 어떻게 제가 채점을 해야 되는지 저도 갈등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채점자들도 지금 문두의 문항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싫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채점을 안 하거나 낮은 점수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어떻게 하위 문항의 번을 나누냐 했더니 번호를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갈로 번호를 쓰고요. 원갈로 원 번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글 기역 니은의 어떤 번호를 쓰고요. 그 다음은 ABC 동그라미 번호를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체계는 지금 반가로와 동그라미 번호로 바뀌었다라는 건데요. 이 반가로와 동그라미 번호가 뭘 의미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저희가 논술을 쓸 때 서론이 있고요. 본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있는데요. 본론에 쓰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문제에서 요구한 답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요, 보통 1번, 2번, 3번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본론의 내용이 10점, 100점일 때에는요. 그런데 본론의 배점이 15점이 되면서 번호가 하나 더 늘어났죠. 이 반가로 번호는요, 하위 문항의 번호를 그대로 옮겨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하나의 문제에 3가지를 서술하라 라는 조항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 3가지를 어떻게 서술하셨냐면 기존에는 첫째, 둘째, 셋째로 서술을 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첫째, 둘째, 셋째 대신 동그라미 번호를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두 번째 하위 문제 2번에서도 2가지를 서술하라 그러면 2번 반가로를 쓰시고요. 2가지에 해당되는 첫째, 둘째를 생략하신 다음에 번호로 1번, 2번 한 다음에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호 다음에는 한 칸을 띄우는 게 관례적입니다. 실은 이렇게 쓰는 방법이 논술을 쓰는 틀에 맞는 방법은 아니라서요. 정해진 이 원고지 작성법에서 어떻게 써야 된다고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립국어원에 이제 질문을 했었을 때 국립국어원에서 관례적으로 번호 뒤에 한 칸을 띄우고 글자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가정평가원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답안을 유출하는 것, 채점 방식을 유출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기관인 그 대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신 국가기관인 국립국어원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끔요, 여기에서 뭐 3가지, 뭐 2가지 이렇게 쓰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요, 이 3가지에 해당하는 걸 동그라미 1번으로 하시고요. 이 2가지에 해당하는 걸 2번으로 하신 다음에 이 3가지를 기은, 니은, 디귿으로 구분해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 2가지는 2번 뒤에 기은, 니은으로 구별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8번의 문의사항에 반가로와 동그라미 1번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기은, 니은, 디귿으로 쓰는 것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2019학년도에 세종에서 최종 합격하신 선생님이 있으십니다. 그 선생님이 논술에서 20점 만점을 받으셨고 또 이제 마음씨가 워낙 고우셔서 자신의 답안을 복원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 실는 것도 이제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2권에 그 선생님의 답안이 적혀 있는데요. 우리 세종에 합격하신 선생님께서는 하위 번호 정확히 적어주셨고요. 동그라미 1번, 2번 정확히 적어주셨고 그 선생님은 기흥, 니은, 디귿까지 정확히 써서 답안이 확실하게 채점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는 20점 만점 최종 합격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변경 안 하시고 계속 첫째, 둘째, 셋째 쓰시는 분들 있죠? 이미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9학년도에. 그래서 출시와 2020학년도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바뀐 응시자 유의사항으로 답안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에 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답변이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때 시험 직전에 한 달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또 유치만 바뀐 게 아니라 유아, 초등, 중등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답변 그 게시판에 올라갔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힌 답안을 제가 조금 발췌를 했습니다. 보시면요. 17페이지에 보시면요. 문항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이쪽에서 이 번호 문항을 문항체계를 왜 도입을 했냐 했더니 거기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본론 단락을 구분하면서 하위 내용의 시작 부분에 이 방가로 1번 등의 번호를 기입하면 그 부분이 1에 해당하는 답안임이 좀 더 분명하게 식별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8학년도 초등학교 교직 논술의 문제 문두에는 1, 2, 3, 4 등 4가지 하위 항목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유치도 마찬가지고요. 이 항목들에 대한 답안을 글의 본론에서 차례대로 작성할 때 해당 번호를 기입하면 답안 식별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단 기존의 논술에서 첫째, 둘째 등과 같이 단락 구분의 표시를 번호 대신 사용하는 건 충분히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요 번호 동그라미 1번 대신 첫째, 둘째라고 쓰던 그 전에 선생님들의 어떤 방법은 2019학년도에는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적으셔야 되고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융통성을 가졌었습니다. 이유는 시험 한 달 전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시행하고 몇 개월이 지나서 출시와 2020학년도가 있죠. 지금 출시와 2020학년도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반드시 첫째, 둘째 쓰시는 버릇을 바꾸시고요. 이렇게 써주시면 채점자가 여러분들 답안을 채점할 때 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것이 내가 맞는 답을 썼는데 그 답을 논술 본론 단락 안에서 찾지를 못해서 그 사람들이 틀렸다고 채점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런 번호를 여러분들께서 충실하게 활용하시면 그런 불안감 없이 어떤 문제에 어떤 문항의 답인지가 너무도 분명해지죠. 그래서 채점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유는요. 이런 채점 방식이 변경된 거는요. 유아의 경우에는 선발 인원수가 1000단위가 됐죠. 1000명 단위가. 그러면서 응시자도 10,000명 정도가 매년 응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해진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답안을 채점을 해야 되는데요. 유치원 교직논술 답안 채점이 가장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객관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물론 세 분의 채점자가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채점한다라고는 하지만 세 분의 답안지 세 분의 점수가 너무 변동이 그 간격이 클 때 저희는 객관성을 유지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번호 체계를 해주면 채점자가 식별이 쉬워서요. 채점이 쉬워집니다. 그럼 객관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어느 채점자가 들어가도 그 점수가 나오는 논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공정해진 채점에서 공정해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얼른 적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치원 교육과정 응시자 유의사항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선생님 8번에 보시면요. 해당 번호, 문항의 하위 번호를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유치원 교직 유아임용 시험이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께서는요. 저희의 교육과정 문제가요. 8문항. A, B로 나누어지죠. 그런데 이 A, B가 8문제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 8문제가 5점짜리가 8문제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총 A가 40점, B가 40점이 되죠.
그런데 이 8문제가 실은 문항이 하나가 아니라요. 대표 문항이 있고요. 문항이 있고요. 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문제가 보통 1점에서 5점짜리 문항이 있는데요. 하위 번호가 이렇게 있으면서 얘는 2점짜리 문제다, 얘는 2점짜리 문제다, 얘는 1점짜리 문제다. 그래서 총 한 커다란 문제가 나오죠. 요거 답변을 쓰실 때요. 그 문항에 보시면요. 1번 다음에 간혹 기역, 니은이라는 표시가 있게 돼요. 그래서 1번의 기역에 해당하는 답이 뭔지, 1번의 니은에 해당하는 답이 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 옮겨 적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요.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번호를 선생님들께서 쓰셔야 되는데 답안에 정확하게 1번이라고 방가로를 쓰시고 기역에 해당하는 답을 쓰시고 다음 줄에 니은에 해당하는 답을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유의사항이 나와 있죠. 선생님들 가끔 10점 이하, 가채점보다 10점 이하로 떨어졌다, 몇 점 이하로 떨어졌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점수가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강사답이 틀렸다고 하기에는 나만 그렇게 혹은 소수의 몇 분만 그렇게 가채점 결과가 달라졌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요. 사실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막상 저희와 가채점을 할 때 이 답을 썼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시험지에는 다른 답을 썼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번호 체계를 정확하게 적지 않으셨을 때 채점자가 답안을 식별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감점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응시자 유의사항에 분명히 번호 체계를 유지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유의하셔서 정확하게 번호를 써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점수가 그렇게 가채점 결과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는요. 선생님들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을 때 그래서 도대체 이걸 채점을 어떻게 하냐 했을 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글씨도 조금 정체로 써주시는 게 필요하시죠. 자,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유치원 교직 논술에 답안지 양식이 있고요. 교육과정에 답안지 양식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카페를 유아 임용 카페를 따로 운영하고 있죠. 네이버 카페에 실비아 김을 검색하시면 카페 주소가 나올 텐데요. 혹은 다음에 실비아 김을 검색을 하셔도 네이버 카페로 연결되는 링크가 나옵니다. 저는 네이버에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답안지 양식이 교육과정 교직 논술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복사하셔서 계속 연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시죠. 자, 보시면 교직 논술 답안지 보시면요. 거기에 쪽번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쪽번호를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이 쪽번호 바꿔서 쓰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론을 쓰실 때, 서론부터 이렇게 쓰실 때 첫 번째 페이지, 1번 페이지에 쓰셔야지 2번 페이지에 쓰시고 나머지 뒷부분을 1번 페이지에 쓰시면 그것도 답안 채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고요. 1번부터 보시면요. 첫 번째 페이지에 600자를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으시죠. 그 다음에 이쪽에 해당되는 그 답안지에 또 600자를 적으실 수 있으시죠. 논술은 총 1200자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1100자가 안 되거나 1200자를 초과했을 때 불량 점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데요. 이 마이너스 1점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 최종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불량 점수는 가장 받기 쉬운 점수이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요. 이 논술에서 요구하는 답을 여러분들이 다 쓰신다면 정확하게 그 답을 쓰신다면 1200자를 맞추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딱 1200자가 됩니다. 초과되지도 않고 미만이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답안을 충실히 내가 작성했는지 원하는 답변을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도구도 분량을 얼만큼 맞추셨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과정 답안지도 양식도요.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로 나눠지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 큰 네문항, 큰 전제에 네문항을 적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네문항의 답변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항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문항 1, 문항 2는 적혀 있죠. 이 큰 번호는 적혀 있고 요 작은 번호는 안 적혀 있어서 요 작은 번호는 선생님들께서 쓰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큰 문항의 번호를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문항 1 다음에 어떤 선생님들은 문항 2를 밑에 적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항 1
옆에 바로 옆에 문항 2가 있죠. 요것도 이렇게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1, 2, 3, 4 이렇게 적으시는 경우 채점 안 됩니다. 감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 틀렸다고 오답으로 인정됩니다. 자, 그러면 2013 학년도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013 학년도 논술 문제를 보시면요. 저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배점입니다. 배점에 보시면 논술의 체계가 10점이고요. 논술의 내용이 10점입니다. 요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가 이렇게 배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총 20점이죠. 저희가 전체 유아임용이 100점이거든요. 1차가요. 유아임용 1차가 총점 만점이 100점인데 논술이 20점이고 교육과정 A가 40점, B가 40점입니다. A와 B는 출제 범위 동일합니다. 논술에서 유아교사론이 특화돼서 출제가 되게 되죠. 그런데 2017년에 예고도 없이 정말 예고도 없이 사전 예고도 없이 채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체계는 5점이 되고요. 내용은 15점이 됩니다. 이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본론입니다. 본론. 마찬가지로 본론입니다. 이 체계가 뜻하는 것은 여러분들 틀, 논술의 틀 먼저 배워야 돼요.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 체계 뜻하는 게 틀입니다. 가끔 제가 안타까운 게요. 교직 논술을 준비하시면서 틀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논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쓰실 때 본론에 뭘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시거든요. 본론의 답변은요. 여러분들의 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유치원 교직 논술을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 시험 볼 때 논술로 생각하신다면 이 공부는 안 하시고 이 공부만 열심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논리력이나 우리의 주장을 평가한다라고 착각하실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논술의 내용에 해당되는 본론에 묻는 것은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유아교육의 지식입니다. 선생님들이 본론에 쓰실 말이 없으시다. 유아교육 이론을 모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보통 교육과정이 그 내용이 해당되는 이론 체계가 교사론이 80%, 유아교육 개론과 누리과정이 20% 정도 배점이 나눠지는데요. 대부분의 80%에 해당하는 시험 범위가 유아교사론인데 이 유아교사론의 이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론 중에서 문제가 출제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논술의 답도 하나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답이 여러분들의 사고가 아니라 유아교사론 체계 이론에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는 내용이죠. 교육과정과 똑같다. 그냥 서술로 쓰는 교육과정의 답안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논술의 체계, 점수 체계는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아직까지 틀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요런 거 시험 보신 분들 저 논술 8점 받았어요. 저 논술 11점 받았어요. 요런 말씀 하시는 점수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바로 논술의 틀만 공부하시고 본론, 이 중요한 본론 점수를 다 감점되셨기 때문에 이 점수가 나옵니다. 자, 내용만 100% 맞아도 10점에서 15점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논술의 틀만 연습을 하시다가 점수가 요 점수를 받는 경우가 있으시죠. 자, 논술의 틀이 뭔지는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저희 시험 유형이요. 논술의 체계를 그렇게 중시하다가 내용만큼 중시하다가 지금 내용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체계는 5점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글을 적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유아교육적 지식으로 정확한 정보를 지식을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임용만 특이하게 혹은 독특하게 유아교육 전공자가 교육과정을 강의하는 유아교육 전공자가 강의하죠. 중등이나 초등 같은 경우는 교육학 전공자가 교직 논술을 강의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교육학에서 출제되는 게 아니라 유아교육의 지식을 100% 묻는 걸로 문제 경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과정 전공 과목을 강의하는 유치원 강사가 교직 논술도 함께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체계를 조금 말씀드릴까요? 논술의 체계가 도대체 뭔지?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고등학교 때 서론, 본론, 결론의 글자 수를요. 5분의 1, 5분의 1, 5분의 3, 5분의 1 이렇게 배우셨죠. 우리는 이 분량책에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니고요. 우리는 본론의 내용이 10점이잖아요. 그러면 서론과 결론을 1점, 1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총 10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그럼 1200자.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분량이 1200자인데요. 1200자를 12로 나눕니다. 그러면 100이 돼요. 그럼 서론에 쓰셔야 되는 글자는 100이고요. 본론에 쓰셔야 되는 글자가 1000자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에 쓰셔야 되는 글자가 100자입니다. 그래서 본론을 충실하게 쓰지 않으시면 혹은 본론을 한 800자 정도로 쓰신다면 본론에서 요구하는 답을 쓸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분합니다. 왜? 서론과 결론은 별도로 채점되는 게 아니라요. 논술의 체계에서 다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점수를 받는 본론에 따라서 본론에서 얼마나 감점되느냐가 체계에서의 점수를 정하기 때문에요. 여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는 정리하는 문장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논술의 틀이 2017 학년도에 예고도 없이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이 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분량 배분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었을 때 본론의 내용이 15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10에서 15로 변경이 됐죠. 서론은 1점이고요. 결론은 1점입니다. 그럼 총 1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분량 1200자에서 17을 나눠서 나오는 글자 수만큼 적으셔야 되는데 보통 70에서 71, 2자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논술의 한 줄이 25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줄을 단락 나누기를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서론과 본론은 한 단락에 쓰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한 단락 1점 서론에 대한 분량을 75자, 즉 원고지에서 3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결론도 75자, 1점에 해당되는 걸 75자로 쓰고요. 1200자에서 75자와 75자를 뺀 요 숫자는 모두 여기에 쓰시게 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시냐면요. 요게 15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통 하위 문항마다 점수가 정해져 있어요. 3, 3, 4, 4. 3, 4, 4, 4. 이러면 15점이 되죠. 1문항이 3점, 2문항이 4점, 3문항이 4점, 4문항이 4점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점수가 분량되어 있을 때 3 곱하기 75, 4 곱하기 75, 곱하기 75, 곱하기 75 플러스 마이너스 1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서 단락을 나누시면 됩니다. 단락을 나누실 때요. 서론이 한 단락이 되고요. 두 번째 단락은 본론의 1, 세 번째 단락은 본론의 2, 그다음에 네 번째 단락은 본론의 3, 다섯 번째 단락은 본론의 5, 그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단락은 결론이 됩니다. 단락은 이렇게만 구분합니다. 단락을 구분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고요. 그 단락 이외에 다른 단락 방법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위 문항이 4개인 논술은요. 단락이 총 6개, 서론 하나, 결론 하나, 본론에서 4개, 총 6개의 단락만 되고요. 요 사이에 선생님들이 단락을 나누셔도 안 되고 1과 2의 단락을 합하셔도 안 됩니다. 요거 저와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미 이제 교직 논술에서 다 이제 훈련이 되시고 이미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건데요. 반복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건데요. 지금 교직 논술을 처음 하시고 이 바뀐 틀을 모르는 선생님들은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지금 만약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셨다면 저희 강의가 유튜브에서 무료 특강으로 계속 공개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 번 들으시고요. 또 하나 예시 답안 분석하실 때 저와 함께 이걸 말씀하셨구나라고 말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에서 2016년은 10점 시점으로 배점이 됐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제 글자 단락은 100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점당. 2013년 문제 보시겠습니다. 2013년 문제가 논술의 내용이 총 10점이죠. 그럼 10점이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눴을 때 서론에 100자를 쓰시고요. 결론에 100자를 쓰시고 본론에 1000자를 쓰시면 되는데요. 배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위 문제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하위 문제가 1, 2, 3,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수 배점은 거기 옆에 25페이지에 있죠? 배점에 보시면 1번이, 하위 문제 1번이 2점이고요. 하위 문제 2번이 4점. 하위 문제 3번이 4점이 됩니다. 그래서 총 본론이 10점이죠. 자, 단락 말씀드렸습니다. 서론 하나, 본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결론 하나. 예시답안 한번 보실까요? 예시답안이 31페이지에 보시는데 서론에 해당하는 거 단락 하나 제가 썼죠. 그 다음에 1, 방가로 쓰고요. 그거 한 단락으로 제가 답안을 썼고요. 2하고 한 단락으로 답안을 썼고요. 3하고 한 단락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제가 썼습니다. 답안 구성은 요렇게만 하시는 겁니다. 요렇게만. 총 5단락밖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가 유아평가의 목적 2가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3학년도 논술은 조금 쉬웠습니다. 왜? 해설서에 누리과정에 근거해서 답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아평가의 목적 2가지는요. 실은 그 해설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론적 배경 한번 보실래요? 이론적 배경에 보시면 누리과정 편성과 운영 평가 부분이 26페이지에 나오죠. 26페이지에 보시면 유아평가와 관련해서 누리과정 목표와 내용에 근거하여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한다. 유아의 지식, 기능, 태도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유아의 일상생활과 누리과정 활동 전반에 걸쳐 평가한다. 관찰, 활동 결과물 분석, 부모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5번째가 유아평가의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 그 다음에 부모 면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가 나오죠. 바로 이 5번째 해설서에 나오는 편성 운영에서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다시 유아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유아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의 5번째가 바로 이 논술 문제의 답입니다. 유아평가의 목적은요. 정확하게 유아에 대한 이해, 누리과정 운영 개선, 그 다음에 학부모 면담 자료 이 3가지입니다. 27페이지에 관련 내용 읽어보시겠습니다. 유아에 대한 평가 결과는 주기적으로 유아의 현재 발달 수준과 누리과정의 성취 정도를 파악하는 데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아 발달 수준과 누리과정의 성취 정도 있고요. 또 누리과정 내용을 운영함에 있어서 유아 평가를 기초로 개별적인 유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유아가 균형 있게 성장 발달하려면 상호 신뢰 속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부모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아 평가 결과를 부모 면담 자료로 활용하여 유아와 대한 정보를 가정에 공유하고 가정에서도 이에 기초하여 일관성 있게 지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가정과 연계하여 유아의 전인 발달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선생님 별표 하나 쳐주세요. 그 문단이 그냥 답이에요. 그럼 문제로 한번 갈게요. 문제로 가시면요. 24페이지에 문제에 가시면요. 유아에 대한 이해와 평가는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유아평가의 목적 2가지를 가와 관련지어 논하라 그랬거든요. 사례와 분명히 관련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아평가의 목적 3가지가 사례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송교사가 작성한 저널입니다. 학기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많은 아이들의 개인별 특성을 파악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였고요. 그로 인해 얻은 것이 참 많습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장 아이들의 개별 특성, 아이들의 발달 수준, 그쵸? 알아보는 거네요.
아이들에 대해서 파악한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교육과 보육 활동을 개선한다면 멋진 한 해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내가 유아에 대해서 이해한 부분을 누리과정 운영 개선에 반영하겠다는 아까 저희가 알아본 그 부분이 되는 거죠. 배경이론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지금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학부모 상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학부모 면담 자료를 활용한다였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지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를 상담하는 자리가 조금은 부담스럽다. 그러나 학부모 상담은 내가 각 아이에 대해 파악한 것이 맞는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없는지, 부모님이 나에게 바라는 점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세 개가 지문에 묘사되어 있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논술의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논술의 지문이 그냥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전공서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에서 추출이 됩니다. 추출이 돼서 그것을 지문으로 각색할 거기 때문에 이론과 동일하게 만납니다. 바로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렸죠. 답은 그러면 그 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위 문제 2로 가시겠습니다. 김 교사가 포트폴리오 평가 수행 과정에서 범한 문제점 4가지를 논하라 돼 있고요. 하위 문제 3번이 바로 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서로 중복되지 않게 논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평가를 할 때요. 저희가 유의해야 하는 사안 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쭉 가시면 자, 29페이지에 포트폴리오가 평가의 기구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에 일정 기간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수집한 유아들의 작품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목적 없이 아무거나 수집을 한다면 포트폴리오 평가 도구가 아닌 잡동사니가 된다라는 게 전공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하실 때는요. 그 평가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요. 선생님들께서는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뚜렷하게 목적을 반드시 정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목적 하에 작품을 수집하시고요. 그 수집된 작품을 분석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아의 작품이나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의견이 제시되어야 한다라가 있고요. 유아의 행동에 대한 관찰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사 자신이 포트폴리오 목적과 그 활용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의점 잠깐 보시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평가 시 유의할 사항이 명백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평가 목적 하에 평가 기준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교사가 포트폴리오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다면 작은 규모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아의 전반적인 모든 발달 과정을 평가하기보다는 어느 한 영역을 선정하여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고요. 포트폴리오의 평가 방법은 많은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결과를 유아에게 피드백해 주는데요. 유아 스스로가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자신을 평가할 수도 있고요. 교사와 유아가 함께 평가할 수도 있고요. 교사가 느낀 점을 유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며 전달해 주는 거, 교사와 유아가 함께 평가하는 거,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검사는 표준화 검사요. 밑줄 짜게요. 표준화 검사가 나중에 시험 문제 답안으로, 교육과정의 시험 문제 답안으로 나오기도 하죠. 표준화 검사처럼 일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포트폴리오는 보통 여러분이 한 학기나 1년 동안 아이들의 어떤 작품이나 선생님들의 평가나 부모의 평가나 여러 가지 아이와 관련된 자료를 모으시죠. 지속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평가 항목과 평가 일정을 미리 계획해서 골고루 1년의 과정 동안 혹은 한 학기 동안 골고루 시간 텀을 균일하게 해서 작품을 수집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24페이지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자, 김 교사가 도대체 포트폴리오 평가 수행 과정에서 범한 문제점이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송교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포트폴리오 평가 계획 수립 시 평가 지침은 명확히 설정하셨나요? 해야 된다라고 아까 나와 있었죠. 그런데 김교사가요. 선생님, 저도 그거 알아요. 포트폴리오 평가 지침을 명확하게 정해야 하잖아요. 그러나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포트폴리오 평가는 구성주의 패러다임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성장 발견을 선입견 없이 보이는 양상 그대로 평가하려고 자료 수집과 평가 시기만을 설명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구성주의라고 하시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보통 구성주의라고 하면 인지발달학자인데요. 피아제, 비고스키, 듀이, 그 다음에 브루너 등등이 생각나실 건데요. 듀이와 관련된 교육과정 시험 문제 하나에 이게 있었습니다. 듀이는 교육 목적을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교육이 유아의 흥미에 기반해서 시작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요. 만약 유아의 흥미가 저희가 교육적으로 가르칠 수 없는 내용이라면요. 듀이가 시카고 대학의 학자였죠. 교수였죠. 그런데 이 시카고라는 지역은요. 마약, 술, 담배, 총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의 흥미는 뭘까요? 그들의 어머니 혹은 그들의 아버지의 어떤 삶, 그것이 마약, 총이라면요. 우리가 그것을 학교 내에서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듀이는 유아의 흥미뿐만 아니라 교사의 가치 판단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흥미 중에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가르칠 만한 것들을 학교 안에 가지고 오라는 게 듀이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 목적을 세우는 것을 분명히 하라 그랬죠. 그래서 구성주의 관점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평가 목적과 평가 지침을 세우는 거는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김 교사가 구성주의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 교사의 첫 번째 문제점이 나옵니다. 평가 지침 안 정했다. 평가 내용, 자료 수집 내용과 평가 시기만을 설정했다. 그게 문제점 1번이고요. 거기에 문제점 1이라고 써주십시오. 송 교사가 포트폴리오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했는데요. 아이들의 강점을 확인하고자 다양한 자료를 모았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강점, 약점은 가드너, 다중지능 이론에서 쓰는 말이죠. 강점을 다른 말로 하면 장점이 되는데요. 아이들이 잘하는 것만 수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평가를 할 때 아이들이 잘하는 것만 수집을 한다고요?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 우리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룬 성취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학기 초에는 이랬던 모습이 학기 중에, 학기 말에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려면요. 잘하는 것만 수집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틀렸네요. 두 번째 문제점이네요. 거기에 문제점 2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집할 자료는 충분했나요? 라고 송 교사가 질문했는데요. 김 교사가 학기 말에 집중적으로 모았다고 했는데 학기 말에 집중적으로 했어도 충분했어요 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변명으로 사실 학기 초에는 모을 시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수집하는 기간을 체계적으로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문제점 3이 나와 있습니다. 송 교사가 또 이제 질문을 합니다. 포트폴리오 자료 분석은 어떻게 하셨어요? 포트폴리오 평가에서는 아이들의 자기평가가 중요하잖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생각을 말해보게 했고요. 저는 모든 작품 중에서 잘한 것 위주로 분석을 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작품이 많았어요. 저는 모든 자료 중에서 잘한 것 위주로 분석을 했다. 여기가 잘못했네요. 아이들은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룬 성취는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한 것만 한다가 아니라요, 조금 실수가 있었던 거, 조금 서툴렀던 거, 또 유아에게는 중요한 독특성이 나타난 거 모두 다 수집을 하고 그 분석 과정에 통합시키죠. 그래야 아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니까요. 네 번째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잘한 것 위주로만 분석했다.
잘한 것 위주로만 분석을 했으니까 아이의 성취 수준이 기대만큼 충분히 높았죠. 그런데 이건 올바른 평가라고 할 수 없고요. 아이의 발달 수준을 정확하게 분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됩니다. 자, 평가 결과 어떻게 활용했냐 그랬는데요. 이게 문제점 4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잘한 거 위주로 분석한 게 문제점 4고요. 문제점 다섯 번째 게 나옵니다. 김 교사의 마지막 대사인데요. 아이들의 발달과 학습 변화에 대해 학부모들과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유치원을 홍보하는데 개별 아이의 포트폴리오 평가 결과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안 되죠. 아이들의 개별 정보를 학부모의 동의도 없이 유치원 홍보하는 데 썼다라는 거, 요거는 그냥 정말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이들의 발달과 학습 변화는 학부모들과 상담하는 데 써야죠.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고요. 특히 유치원 행사와 관련된 사진 자료가 효과적이었는데 이와 별개로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2학기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려고 해요. 자,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려고 한다. 요거는 잘 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결과 분석은요. 누리과정 운영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 개선과 또 하나는 부모 면담 자료를 써야 되는데 이 두 번째 부모 면담 자료를 쓰지 않고 유치원 홍보에 썼다. 문제점 5개죠. 자, 문제점은 4개만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많이 하신 실수, 나 5개 다 찾았어. 그래서 5개 다 문제 적으시는데요. 답안지에 적으시는데요. 배점이 4점이죠. 그리고 문제점도 4가지만 적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5개 적으신다 그래도 그게 채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량만 낭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문제점은 5가지 중에서 4가지만 적으시면 돼요. 또는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가 통합이 가능해서 하나가 된다라면 그렇게 통합하셔서 4가지를 적으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통합되는 게 있죠. 잘한 자료만을 모았고 분석할 때도 잘한 거 위주로만 분석했다. 그거를 결합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5가지 문제점을 4가지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그 5가지 문제점 중에서 4가지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는 언급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위 문제 3번 보시겠습니다. 하위 문제 3번이요. 그 3번에 보시면 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서로 중복되지 않게 논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논술의 하위 문제를 보시면 사례에 근거해서 사례 안에서 답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요. 사례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대책이나 그런 것들을 제시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사례에서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이론에 근거해서 그 이론 전공서는 선생님들 주변에 없겠지만 기존에 공부했던 이론에서 그 해결 방안을 가져오셔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례의 답은 없지만 전공서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지식을 묻는 게 하위 문제 3번입니다. 하위 문제 1번과 2번은 사례에 근거해서 하위 문제 3번은 여러분들의 이론적 지식을 묻고 있는데요. 이 해결 방안을 어떻게 잘 쓰시냐가 또 답변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예시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답안이 31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자, 서론에 해당하는 거 제가 4줄만 딱 정리를 했습니다. 4줄, 3줄이 아닌 4줄로 정리한 거는 그때는 본론의 내용이 10점이었기 때문이고 지금 15점으로 변경됐을 땐 저도 3줄만 씁니다. 요거는 지금 과거 2013년부터 2016년 체계가 그 배점 체계가 바뀌기 전에 논술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제가 4줄 썼습니다. 100자 정확히. 유아교사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뭐뭐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논하는 거죠. 뭐뭐 한다라는 것은 결론에 적합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어떤 결론을 단정지었다. 그런 것은 서론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결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본론에서 이렇게 논했더니 결론이 이런 결말이 돼서 뭐뭐 한다라고 결정을 지을 수는 있는데요. 서론에서는 가능성으로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가능성을 나타내는 동사를 쓰죠. 유아교사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사례를 바탕으로 유아평가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서론에선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문제 옮겨 적을 필요 없습니다.
아까 유의사항 보셨죠? 문제 옮겨 적지 마라가 유의사항에 있었습니다. 하위 문제 1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례, 가가 선교사의 저널이죠. 그래서 선교사의 저널에 의하면 유아평가의 목적은 첫 번째, 유아들의 개인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지문에 있었죠?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유아에 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 개별 유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학부모와의 상담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평가를 통해 파악한 유아의 발달 수준과 특성, 변화 정도를 학부모에게 전달하여 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유치원과 가정의 연계를 도모할 수 있다. 두 번째, 학부모와의 연계 부분이 있었죠. 자, 선생님들께서 처음 논술을 쓰시는 분들은 사례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걸 두려워하시는데요.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바로 정답입니다. 나중에 20점 만점자들의 답안을 쭉 여러 개가 실려 있는데요. 그 답안이 다 똑같다라는 걸 분명히 아실 겁니다. 다 똑같을 수 있는 이유는 답은 사례 속에서 그냥 가져오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요.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쓰라고 그랬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썼습니다. 세 가지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알아도 답은 두 가지만 쓰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제가 이제 누리과정 개선 운영, 교육과정 개선이 빠졌죠. 그것을 어떻게 녹였냐면 그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마디로 아이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건 교사죠. 그러면 교사가 하는 교육은 교육과정 안에 녹여 있겠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거를 포함 안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김 교사가 포트폴리오 평가 수행 과정에서 범한 문제점은 동그라미 1번 하시고요. 4가지 쓰라 그랬으니까 동그라미가 4개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포트폴리오 평가 지침에 명확한 설정 없이 설정하지 않았죠. 자료 수집 내용과 평가 시기만을 제시했다. 문제점 1이었죠. 자,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문제점 2, 학기 초에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학기 말에 집중적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문제 3, 수집된 자료 중 유아가 잘한 것 위주로 분석했고 이를 토대로 유아들의 성취 수준이 높았다라고 평가했다. 평가에 오류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학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개별 유아의 포트폴리오 평가 결과를 유치원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했다. 안 되는 거죠. 자, 하위 문제 3번 다른 단락으로 나왔습니다. 3번 하시면서요. 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하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이 아까 문제점 동그라미 1번의 답이 됩니다. 선생님 너무 좋지 않아요? 과거의 방식으로 쓰실 때는요. 이렇게 했어야 됐거든요. 단락이 달랐기 때문에 문제점 해결 방안을 하실 때 세 번째 단락에서 하위 문제 3의 단락에서 첫 번째 문제점의 해결 방안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의 해결 방안은 이렇게 계속 쓰셔서 그 원고지 그 분량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소모하셨어야 됐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1번의 문제점은 동그라미 1번의 문제점은 그냥 동그라미 1번 하시고 해결 방안을 적으시면 1번과 1번이 짝이 된다. 2번과 2번이 짝이 된다가 명확해 보이죠. 지금 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번호로 답안 작성을 바꿨는지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방법이 굉장히 공정한 방법, 그리고 시험 채점에서 채점자의 어떤 누가 채점하든 상관없이 공정한 점수를 채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1번 하면 문제점 1번의 해결 방안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교사는 유아의 발달 영역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 지침을 정해야 된다가 답이겠죠. 그래서 지침 및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 후에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 시기와 근거, 내용 등을 함께 명시한다 또는 명시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문제점 2의 해결 방안이겠죠. 교사는 포트폴리오가 평가의 도구로 기능하기 위해 일정 기간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유아의 작품이 있어야 함을 인식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유아의 성장과 발달 및 학습 과정과 결과 등에 대한 학습 관찰 자료를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그럼 자료 수집이 정기적이고 주기적이어야 된다는 해결 방법이 나올 수가 있죠. 세 번째요. 교사는 유아의 작품과 사진,
포트폴리오는요, 유아의 작품만 모으는 게 아닙니다. 유아에 관련된 모든 작품을 수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아의 작품과 사진, 일화기록, 면담 자료 등 유아의 발달과 배움에 대한 기록과 증거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아의 발달과 성취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해결 방안이요. 교사는 유아의 현재 발달 수준과 교육과정의 성취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가 결과를 사용하거나 유치원과 가정의 연계 교육을 위해 학부모의 면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정확히 나오죠. 근데 선생님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제 답안이 사례에 근거했고요. 또 하나 사례에 근거하지 않으라는 답은요. 아까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봤던 이론적 배경으로 봤던 해설서와 그리고 이론에서 전공서에서 그대로 발췌가 됐죠. 이게 답입니다. 다른 게 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답이 아니라 바로 그것들이 답이기 때문에 저희가 논술을 채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론도 네 줄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서론과 결론을 플러스 1, 플러스 1이 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량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4줄이 아닌 5줄을 썼는데요. 실은 4줄을 쓰는 게 가장 적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4줄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론은요. 앞에 했던 것들을 종합하는 것이 결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교사의 자세를 적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각오를 적는 건데요. 논술은 나는 뭐뭐 하겠다 이렇게 적을 수가 없죠. 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를 선생님들을 나타내는 3인칭 용어인 교사는을 씁니다. 또는 유아교사는을 씁니다. 그래서 교사는 뭐뭐 해야 한다 또는 유아교사는 뭐뭐 해야 한다 라가 결론인데요. 뭐뭐 해야 한다, 뭐뭐에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본론에서 주장한 부분들이 들어가겠죠. 자, 결론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아평가는 유아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이는 또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에 교사는 평가의 과정과 교사는 나왔습니다. 이에 교사는 나왔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 나왔습니다. 평가의 과정과 결과가 체계적이고 교육적으로 실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저희가 2013학년 논술 분석을 여기서 전반적으로 유아 임용,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013학년도 논술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끝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유치원 교육과정 A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진행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기출분석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싶으실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이 질문 게시판을 제 카페에 따로 만들 예정입니다. 거기에 올려주시면 제가 글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다음 촬영 시 혹은 촬영을 다시 해서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촬영해서 추가적으로 유튜브 사이트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경우 그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